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우리에게 친숙한 힘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경험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중력이다라고 꼭 평소에 인식하고 살진 않지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가려면 힘이 들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와 다르게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던져진 물체는 이제 아래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그걸 즐길 수도 있죠.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바닷물이 바닷가 근처에서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차오고 이런 게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바닷가 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중력의 작용이다. 그런데 이 위에서 봤던 이 중력은 이 지구가 우리에게 이제 작용하는 중력이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이번에는 지구가 아니라 달의 중력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지구는 다시 태양 주위를 돌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중력의 작용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이 우리에게 친숙한 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중력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알린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이적 뉴턴입니다. 물론 이 뉴턴이 이제 뭐 들리는 전설로는 이 사과나무 밑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생각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 전설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렇지만 이 중력의 성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알아내게 된 데는 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달은 왜 지구 주위를 도는가? 이건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비슷한 힘의 작용이기 똑같이 중력일 텐데,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이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지는가라는 그 두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같은 힘의 작용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뉴턴이 쓴 이 프린키피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왜 이 같은 힘의 작용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내가 이거를 속도를 주어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 던지는 이 속도를 키우면, 그러니까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던지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이렇게 대포를 쏜다면 굉장히 멀리 가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정말 정말 세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돌아서 이렇게 와서 내 뒤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면 계속 여기서 똑같은 속도로 올 테니까 계속 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달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제 보임으로써 뉴턴은 이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는가와 달이 왜 지구 주위를 도는가라는 것이 같은 힘, 곧 지구의 중력의 작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무슨 농담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가 했는데 이렇게 중력에 의한 뉴턴식 설명만 있는 게 이건 물리학적인 설명이고 여기에 생물학적인 설명도 있다고 이 진화론적인 설명인데 원래 이 옛날에는 사과가 뭐 옆으로도 떨어지는 게 있고 위로도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이 씨가 땅에 퍼져서 자손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진화론적 설명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 뉴턴이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제 하나의 현상,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하늘의 법칙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법칙은 이제 왜 달이 지구주위를 도는가와 그 땅의 법칙, 그러니까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제 다른 세계다,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던 것이 그 같은 법칙에,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을 같이 적용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65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책은 그보다 훨씬 뒤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은 이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이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 법칙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한 내용이 이제 이 세 가지 뭐 좀 되죠. 그러니까 일단 두 물체인데 이 물체가 뭐 어떤 물체인지 전혀 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다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걸 이제 만유 인력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 다 적용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물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중력의 재발견을 얘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어쨌든 예를 들어 물체는 지구를 향해 가고,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를 향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태양과 행성을 붙잡아 둘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그 행성의 운동, 특히 이제 케플러의 이 제3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제곱에 반비례해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뉴턴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3차원이다라는 사실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2차원이었다 그러면 저게 R분의 1로 떨어질 거고, 뭐 4차원이었다 그러면 R 3승분의 1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의 표면적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간에 뭐 보존되는 전화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그 후에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힘이기 때문에 힘은 벡터양이죠. 그러니까 벡터 표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위치의 함수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두 물체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원점을 잡았으면 두 물체의 그 위치를 R1, R2라고 하면 이 R은 그러니까 R2에서 R1을 뺀 이 상대 위치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거의 함수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M1, M2가 나올 것이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R 제곱이 나오는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길이는 1이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를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 앞에 있는 이 음의 부호는 이제 그것이 잡아당기는 힘이다, 인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벡터 수식으로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이 수식에 더 익숙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요거는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 비례할 때는 우리가 비례 상수가 이제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 비례 상수를 이제 중력 상수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거리 단위를 뭘로 하고 질량 단위를 뭘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정해져야만 실험적으로 요 값도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측정돼서 알려진 값이 이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이런 이제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중력 상수 또는 뉴턴의 중력 상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을 이제 얘기했는데 물체가 뭐 꼭 두 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가 있어서 서로 중력을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 이제 보통 중첩 원리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러 물체가 주는 중력은 각각의 물체가 주는 중력의 합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더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j 번째 입자가 이 수많은 이제 n개 총 1부터 n까지 숫자가 붙은 이 그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j 번째 이제 물체가 다른 물체로부터 받는 힘, 그거는 그러니까 i번째 물체가 j번째 물체에 가는 중력. 이거를 물론 이제 요건 빼야죠. i하고 j 자기 자신은 하고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다 더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해준 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할 것 같은 이 중첩 원리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깊은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력을 지배하는 이게 방정식이 결국 선형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뉴턴의 중력 상수는 일단 중력의 식을 보면 중력 상수하고 항상 질량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이렇게 보면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이 이제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알기가 간단치는 않죠. 근데 물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지구의 반지름을 알면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중력 상수의 값을 이제 알아내는 그 정확한 실험은 이 1798년에 이 캐번디시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측정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중력이라는 힘이 그러니까 워낙 그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한 그 정밀한 실험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체 사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나 사람 이러면 그 힘이 충분히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몸무게니까 그 정도는 크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력, 이건 너무 약해서 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캐번디시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이제 고안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토션 밸런스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그 이 줄 중에 이렇게 그 탄성이 있는 줄이어야 됩니다. 그 보통 이런 그런 이제 특별한 물질들이 있어서 그런 줄을 써서 그 이 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체를 이제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균형점이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딱 정지해 있는 상태가 있고 내가 이거를 여기서 돌리면 조금 돌리면 이 탄성에 의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걸 돌리는데 그 쿡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돌리는 각도에 비례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가느다란 줄이니까 아주 작은 힘으로도 이 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좀 무거운 물체 두 개를 이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적으로 둬야 이렇게 똑같이 돌아갈 테니까 이제 균형을 잘 잡겠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두고 이렇게 물체를 둬서 요 사이에 이제 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요 줄이 얼마나 돌아갔나를 측정해서 재는데 이 줄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달고 여기다 빛을 보내서 빛이 이제 반사돼서 오는 그 각도를 재면 이 줄이 얼마나 돌아갔나를 굉장히 정밀하게 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요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제 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력 상수 값을 처음으로 측정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중력 상수도 측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힘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뉴턴이 이 중력의 법칙을 이제 제안하고 나서 그 한동안 그 뉴턴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지구나 태양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물체인데, 그러니까 그런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이, 근데 그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거리 제곱에 이제 반비례해서 힘이 작용한다는데, 그거는 물체가 한 점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구는 한 점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 커다란 물체가 이렇게 그 작용하는 중력이, 그러니까 그 전체 질량이 한 점에 있는 물체와 똑같을 거냐, 조금 이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는 적분을 해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당연히 뉴턴 그 시절에는 적분이라는 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때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구형으로 생긴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은 그 전체 이제 질량이 그냥 그 구의 중심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각, 그러니까 구면에 이제 이렇게 질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중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자, 여기 그 구각으로부터 그 거리가 이제 스몰 r만큼 떨어진 요점에 이 질량이 이제 큰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 구 껍질이 작용하는 중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그, 그 너비가, 요게 파이라는 각을 줬죠. 그러면 요게 이제 파이에서 d 파이만큼 늘어나면, 지금 여기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 원이 띠가 되겠죠. 그럼 요 띠가 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리는 여기 있는 S라는 거리죠. 왜냐면 요 원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요 물체까지의 거리고, 이 힘의 작용은 요쪽 물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합치면, 내가 이렇게 요걸 따라서 다 합치는 거니까, 그러면 요 힘 중에, 요 성분 중에 요쪽 성분, 그러니까 요거에, 요각에 이제 그 코사인 값을 곱해준 그런 성분만 이게 이제 요쪽으로 힘을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걸 이제 세타라고 놓으면, 자, 그래서 내가 원 껍데기 원 D가 주는 중력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요 힘을 계산한 거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그것을 적분해 주면 이게 이제 요쪽 방향 성분이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요쪽 방향 성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내가 한 바퀴 돌면 더하면 그냥 다 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럼 이쪽 방향 성분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너비가 여기 있는 d파이인 이 원고리가 질량 m에 작용하는 힘의 x 성분을 구한 후 적분을 해주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려면 각 너비가 d파이인 원고리의 질량을 계산해야죠. 내가 그거를 미분 질량 dm이라고 쓰면, 그 dm은 전체 질량이 m인데, 그 m 중에, 자, 전체 질량 m은 그 구면의 면적 4파이 r 제곱분에 요 원 D의 면적을 해야죠. 그러면 2파이 r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요게 둘레가 2파이 r이고 요 폭은 r d 파이, r sin 파이 d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있으면 요 면적이. 그래서 요렇게 된다. 요 비율로 되고, 이걸 다 곱해 보면 이제 2분의 1 m sin 파이 d 파이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 dm이 주는 힘이 이 방향인데, 그 중에 요 방향, 거기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집어넣고, 그럼 g에 m에 dm에 요 s제곱에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한 것, 이게 이제 이 d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적분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이렇게 이걸 오가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적분 변수가 파이가 0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180도 그러니까 파이가 될 때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변수로 적분하는 것보다 그 적분 변수를 요 s로 이제 바꾸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 파이하고 s를 바꾸려면 여기 있는 이제 이 그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고 코사인 파이는 이렇게 되니까 요 코사인 파이 요식을 써서 양쪽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d 파이는 이렇게 되겠죠. 미분해 보시면 그러니까 r분의 s분의 ds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 사인 파이 d 파이가 있는데 사인 파이 d 파이를 sds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걸 다 적분을 해주면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이 sin 파이 d 파이를 요걸로 바꿔주고 나머지 것들 다 집어넣고 하면 이게 이제 다행히 이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적분이 적혀지고 요걸 다 해보면 숫자가 나와서 보면 이게 이제 gr 제곱분의 mm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 이 구 껍질이 여기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다 해보니까 결국 요 구 껍질에 있던 모든 질량이 요 그 구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랑 이 답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그 이 중력을 받는 물체가 이 구 껍질에 이제 바깥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만약 그 물체가 이렇게 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안에 있는 경우에는 자, 요걸 뭐 비슷하게 적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요 점에 이 중력을 작용하는 게 이렇게 내가 여기서 똑같이 이제 입체각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그럼 여기 있는 요 구면의 면적하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면적하고 요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그게 질량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요 거리 비로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거리가 멀면 R1이 크면 여기 그거에 R 요 R1의 제곱에 비례해서 A1이 주어질 거고 A2는 R2의 제곱에 비례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세기는 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렇게 되면 그 면적이 늘어난 만큼 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한 양은 일정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쪽과 이쪽에 놓여 있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그 딱 정확하게 그 두 힘이 이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 껍질 안으로 들어가면 이 구 껍질에 의해서 받는 이 중력은 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 입체각끼리 다 상쇄가 돼서 0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구각 정리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구대층인 물체가 그 바깥쪽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중심에 놓인 이 질량의 접립자의 중력과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대층인 물체 그 안쪽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각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하니까 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구는 저런 구각이 연속체로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구의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럼 그 구각의 질량들이 다 구의 중심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결국 구도 마찬가지여서 이 구의 바깥쪽에서는 그 중심에 놓인 같은 질량의 접립자의 중력과 같고 그 다음에 구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안에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중력이 상쇄돼서 0이 될 거고 그 위치보다 그 안에 있는 그 구의 질량만큼의 이 중력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각 정리를 활용하면 이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일단 이 지구 안쪽을 이제 안쪽에 들어갔을 때 중력이 어떻게 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지구를 이제 균일한 밀도를 가진 구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만약 균일하지 않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이 중력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균일한 밀도를 가진 구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구는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중심으로 갈수록 더 밀도가 커집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지구 그 바깥에서, 그 지구 반지름보다 그 큰 바깥에서는 이게 뭐 그 이 밀도가 균일하냐 안 하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구대층이 있느냐만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 구대층만 유지된다면 결국 중심에 놓인 같은 질량의 점립자의 중력과 같으니까 그 지구 외부에서는 이 중력이 그러니까 이 G의 R 제곱분의 M5 플러스 M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 여기 쓴 기호는 이 여기 있는 그 O 안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있는 거를 이제 O 플러스라고 보통 읽는데 그러니까 저 기호는 지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제 지구와 관련된 양이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5 플러스 하면 지구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바깥에서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구나. 중력이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구각 정리에 의하면 그러면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곳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바깥, 요 R보다 바깥에 있는 것은 서로 상쇄돼서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이제 질량만 R자 중력을 작용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제 이 MR이라고 하는 것이 R보다 안쪽에 있는 이 이제 이 질량. 그러면 그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일 거고 로우 O 플러스를 지구의 밀도라고 하면 이제 MR은 이렇게 이제 R의 함수가 되겠죠. 내가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해보면 결국 그 R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 R에 비례해서 이제 증가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지구 딱 그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 지구의 중력을 알아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영역, 근데 지표면 근처에서만 살죠. 근데 지구의 반지름이 대략 한 6,400km 되는데, 우리가 그 지구에서 정말 뛰어봤자 벼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봤자 뭐 수 킬로미터 올라가는 게 다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어쨌든 지구는 구대층이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대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구 바깥에서는 지구 중심에 있는 같은 질량의 점립자와 똑같죠.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지표면에서 보면 자, 내가 지표면에서 그 고도가 h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물체가 있는 고도라고 하면 지구 반지름 그 중에다가 그 h의 고도만큼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중력은 중력 상수,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물체의 질량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의 그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럼 이거 거의 무시해도 될 겁니다. 이 크기를. 그래서 보면 대략 이제 이렇게 G, 그러니까 R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지구 질량 곱하기 M이 돼서 우리가 이게 다 상수죠, 그냥. 그러니까 질량 M만 빼면. 그래서 이걸 mg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바로 이 g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이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질량에 비례하는 일정한 힘을 받는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봤자 그 움직이는 거리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변화는 무시해도 돼서 일정한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중력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 딱 보니까 요 식이니까 그래서 중력 그 가속도는 그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나누기 이 지구 반지름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질량 넣고 뭐 뉴턴 상수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대략 여러분들이 익숙한 9,008m/s 제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린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거를 처음에 알아냈을 때는 반대로 알아냈겠죠. 그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지구의
이 반지름은 이거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잴 수 있는 양이죠. 그렇지만 요거는 알기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그러니까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한 것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알고 지구의 반지름을 알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요걸 따로따로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중력 가속도로부터 이 뉴턴 상수를 알려면 지구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구의 질량을 그냥은 알 길이 없죠.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지구의 밀도를 우리가 측정해서 이제 안다고 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에서 봤듯이 지구 밀도가 다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지름 알면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거기에 밀도 곱해서 질량이 대충 얼마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물론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어림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정확한 계산은 이제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조합은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각각을 정확하게 아는 건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G를 따로 이제 이 뉴턴 중력 상수를 따로 측정을 이제 해야만 그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러니까 요 중력 가속도하고 지구 반지름으로부터 이 지구의 질량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지구의 질량, 그러니까 지구를 저울에 달아보는 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력 상수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지구의 반지름을 알면 지구의 질량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 값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수라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수는 아니죠. 당연히 고도에 따라서 뭐 고도가 이제 10km 이상 올라가면 아주 작은 변화가 있겠죠. 6,400에 비해서는 충분히 작긴 하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위도에 따라서 지구의 반지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좀 수십 킬로미터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북극 쪽하고 적도 쪽하고 적도 쪽이 더 길기 때문에 이 북극에서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이 이제 더 크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큰 덩어리 물체 덩어리가 있을 수 있죠. 큰 산이 있다든지 거기에 또 바위가 많다든지 해서 밀도가 더 높다든지 하면 이런 그 지역에 따른 이제 불균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운동 배울 때 그러니까 지구 자전 때문에 이 그 원심력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중력 가속도하고 구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심력에 의한 효과도 있다. 뭐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이 중력 가속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력에 대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력이 그 보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턴의 중력 법칙 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 두 점을 잇는 그, 그 다른 위치 두 점 사이에 내가 물체를 움직여 갔을 때 이 경로에 관계없이 이제 일이 똑같다. 그래야 이게 보전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두 지점 사이에 그러니까 원점을 하나 잡으면 그 물체가 있는 데를 이제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점으로 잡아서 해보면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할 때와 그다음에 그 각도 방향 같은 반지름 안에서 각도 방향으로 이동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반지름 방향으로만 작용하죠. 그러면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그 중력이 하는 일이 있지만 그 각도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중력과 움직임 방향이 항상 수직이죠. 그럼 일은 0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한 양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동하나 결국 내가 반지름이 얼마나 멀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존력이다라는 걸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보존력이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복잡한 경로 할 필요 없죠. 그럼 한 번에 반지름 쭉 간 다음에 그냥 그 같은 반지름 안에서 각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각도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 일이 0이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으로만 얼마 움직였냐. 결국 이 원점에서 물체가 있는 곳에서 반지름만의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힘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 R분의 1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적분을 통해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 무한히 먼 거리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점의 질량이 있다라고 치고 무한히 먼 곳에서의 포텐셜을 0이 되도록 이거 U 인피니티를 0으로 놓고 계산하면 내가 무한히 먼 곳에서부터 R까지 물체를 가져오는데 해준 1의 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포텐셜이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넣는데 요 계산을 이게 내적이지만 그러니까 R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기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R 제곱분의 이제 이를 DR로 이렇게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있던 마이너스와 이 중력에 있던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런데 요 R 제곱분의 1이 이제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게 이제 R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이 마이너스 G에 R에 M1 M2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R분의 1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는 그 힘에 대해서 중첩 원리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이 그 물체가 작용하는 거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포텐셜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이용해서 앞에서 그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우리 다 외워서 mgh라는 거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보이는 방법은, 그럼 여기 우리가 계산했던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써서 여기에 R 대신에 이렇게 이 지구 반지름 더하기 H 이걸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보면, 내가 요거를 이제 R2를 밖으로 뽑으면 여기가 1 플러스 R2분의 H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요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 H의 함수로 알고 싶은 거니까 고도의 함수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테일러 전개를 쓰면,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이제 n승은 1 플러스 nx 된다라는 거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앞에 상수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mgh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mgh가 이렇게도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지구 탈출 속력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구 탈출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죠. 그 지구 표면으로부터 이 무한대 거리로 탈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을 이제 지구 탈출 속력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그 물체를 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더 세게 던지면 더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정말로 세게 던지면 그렇게 지구를 벗어나서 다시 안 돌아오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돌아오게 하는데 필요한 이 최소한의 속력이 바로 이 지구 탈출 속력입니다. 조금 전에 위로 던진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지구 탈출 속력을 얻으면 옆으로 던지는 거나 위로 던지는 거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이 지구를 탈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 이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중력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 그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다 풀어서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을 버리고,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을 때 이제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딱 그 지구 탈출 속력이라는 게 지구의 표면에 있다가 무한히 멀어지는 위치만 달라졌을 때 그럼 속력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뭐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딱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그 지구 표면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력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구 표면에 있을 때의 그 역학적 에너지나 그 무한대까지 멀어졌을 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이 중력이 보존력이니까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똑같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한히 멀어졌으니까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는 이제 0보다 무조건 클 거니까 그러면 저 무한대에 가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쳤을 때 0이 되는 게 이제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속력은 그러니까 이게 이 총 에너지가 이제 0이 되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근데 지구 표면에 있으면 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음의 값을 가지겠죠. 이 중력 때문에. 근데 여기 이거를 이제 이 음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이 이렇게 이 그 포텐셜 에너지, 지표면에서 포텐셜 에너지 나온 거고 같아야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이 지구를 탈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속력은 이 스퀘어 루트의 EGR 이제 지구 질량 나누기 지구 반지름 이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다 집어넣어야죠. 이제 뉴턴 중력 상수 넣고 지구 질량 넣고 이 지구 반지름 넣고 해보면 11.2km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물체를 최소한 이제 초속 11.2km는 이제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초속 11.2km 이거는 어마어마한 속력이죠. 그래서 보통 저 정도 속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거대한 이제 로켓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로켓을 써서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면 자, 지구를 벗어나는 데는 11.2km면 되는데 지구를 딱 벗어나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로 나가려면 이제 태양계도 벗어나야 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번에는 이 태양이 또 발목을 잡죠.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지구 궤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지구 궤도에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의 속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구 궤도에서의 태양 탈출 속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 탈출 속력하면 태양 표면에서 탈출하는 속력을 의미하는 게 되고, 네, 이제 지구 궤도에서 태양을 벗어나는 건 그 지구 궤도라는 얘기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궤도에서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방식대로 하면 그게 이제 42km, 훨씬 더 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로 지구를 나가서 저 목성이나 이제 뭐 토성 이런 데 가려면 그 대략 저 속도를 얻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고려 안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이미 이 지구 궤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구가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지구 궤도에서 지구의 공전 속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대략 초속 30km, 그러니까 30km/s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는 데는 이미 30km/s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속력을 얻어서 그러니까 42km, 그러니까 그러면 한 12km 정도 더 얻으면은 지구가 이제 태양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지구에서 벗어난 로켓도 지구를 벗어났는데 지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나설 때 이미 이 태양의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속력만큼의 이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를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지구를 떠난 물체가
이 지구도 벗어나고 태양도 벗어나고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력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구 궤도에서 태양계를 벗어나는 속력에서 이 지구의 공전 속력은 빼줘서 요거 제곱해서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16.6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켓으로 저 정도 속력을 얻으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행성, 저 멀리 있는 행성으로 이제 여행할 수 있다. 근데 그 여행하는데 최소한 저 정도 속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 탈출 속력에 대한 예제로 그 소행성 충돌 그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그 약 6,500만 년 전에 백악기 말에 그 이제 대멸종이 한번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 대멸종에서 이 공룡이 이제 멸종하고, 그러니까 그 공룡이 멸종한 이 빈 공간을 이 포유류가 차지해서 현재 이제 인류가 이 지배적인 이제 종까지 오는 이제 이 경로였다고 하죠. 근데 이 그때 왜 공룡이 멸종했냐에 대한 그 유력한 그 가설 중에 하나가 그 이 큰 소행성, 그러니까 그 바위 덩어리가 날아와서 이제 그 지금의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그쪽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뭐 엄청난 먼지 일어나고 뭐 하면서 그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한 오랫동안 춥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공룡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현재. 예, 그 요거는 그 여기 있는 사진은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베린저 충돌 분화구인데, 그러니까 요 규모는 이제 그 이 백악기 말 그 소행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데도 이런 이제 큰 분화구가 만들어지는데, 저 백악기 말의 그 흔적은 찾아보면 그보다 훨씬 더 위력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나 됐을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일단 그 소행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잘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반지름이 1km, 그러니까 큰 돌덩어리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질량 밀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암석들,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형 소행성이 이제 그 태양계 근처에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속력은 거의 없다고 봅시다. 근데 그러면 그 태양에게 끌려오겠죠. 태양의 중력에 끌려오다가 이제 지구와 충돌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지구와 충돌하기 직전에 이 지구 기준 틀에서 소행성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구하고 부딪힐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지구에 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지구 궤도까지 오니까, 그럼 태양의 이 중력에 의해서 얻는 속력이 있겠죠. 그게 바로 지구 궤도에서의 이제 이 태양 탈출 속력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왔는데 지구하고 부딪힐 때 보면 또 지구가 그 공전을 하고 있죠. 공전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가장 효과가 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정면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조금 달라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소행성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면,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부피는 반지름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해보면 대략 2 곱하기 10의 13승 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자, 태양 기준 틀에서 이 소행성이 지표면에 도달할 때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얻은 속력은,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얻은 속력에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얻은 속력, 제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이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저거는 태양 기준 틀에서의 얘기고, 지구 기준 틀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다가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그 수직 방향으로 하면 다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정면 충돌하면,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는 결국 이 지구 탈출 속력에다가 그 지구 궤도에서의 태양 탈출 속력 더하기 공전 궤도 속력이 제곱을 다 해서 더한 게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다 다 이제 그 수치들, 앞에서 계산한 수치들이 있었죠.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2.8 곱하기 10의 22승 주울 정도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과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렇게 그 지구에 이 이제 충돌했던 그런 운석들은 저 태양계 그 바깥에서부터 왔다기보다는 아마 그 소행성대 같은 데서 이제 돌고 있던 것이 이제 올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제 이것보다 에너지가 더 적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이제 오더는 이제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제 어림 크기는 이제 대충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오고 그게 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 에너지의 3억 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런 게 한번 와서 부딪히면 이게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그 중력의 법칙과 이 운동의 법칙을 통해서 이 뉴턴이 어떻게 그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나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턴 앞에 이제 케플러가 이 행성 운동의 법칙 세 가지를 이제 발견을 해놨죠. 그래서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 그 앞서 티코 브라헤가 이제 관측한 자료를 이제 사용을 해서 약 10년간에 걸쳐서 저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행성 운동의 이제 법칙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성 운동의 법칙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은 이제 궤도에 대한 건데 모든 행성은 이 원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이제 한 초점에 있는 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타원 궤도에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이제 RP, RA가 있고 이걸 이제 이쪽 그 긴 반지름이 있고 이제 짧은 반지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절반 나눈 거를 이제 그 이 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초점은 보통 여기 이제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심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심률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 타원 궤도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제1법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원궤도를 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해서 원궤도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돌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위치에 따라서 도는 속력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타원 궤도를 도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속력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법칙인데 이제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 이제 행성이 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직선이 그 같은 시간에 쓸고 가는 면적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요 면적은 면적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가까운 데를 돌 때는 요게 짧으니까 같은 면적을 하려면 이 호를 따라서 더 멀리 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긴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거고 먼 곳을 갈 때는 더 천천히 이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칙은 주기의 법칙 또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행성 궤도의 주기가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은 이 타원 장축 길이에 그러니까 요 길이에 이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행성마다 그 이 궤도의 그 장축 길이가 다르겠죠. 그게 길면 길수록 주기도 더 길어지는데 이제 그 관계식이 이렇게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여기 이제 그 이쪽은 이 반지름, 그러니까 긴 반지름이고 이쪽은 주기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로그 눈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칸 갈 때마다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1, 10, 1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AU. 그러니까 AU라고 하는 건 그 천문 단위,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요 1이 있는데 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성 같은 그러니까 토성이 이제 대략 10배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오른쪽도 보면 그것도 로그 스케일로 갑니다. 그래서 1, 10,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X축도 로그, Y축도 로그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언제 좋으냐 하면 이 뭔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이 거듭 제곱의 법칙을 따라서 변할 때 이렇게 로그로 그려보면 이 직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로그에서 직선이 되면 이게 이제 거듭 제곱 법칙이 이제 적용되는구나, 따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t제곱이 a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양쪽에 로그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2 로그 t가 3 로그 a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로그 t와 로그 a는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 파워를 이제, 그러니까 거듭 제곱 지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 케플러의 그 세 가지 법칙을 그러면 뉴턴의 그 운동 법칙에다가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중력 법칙을 이제 합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여기는 이 두 개의 물체가 있고 그 물체 사이에 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이제 풀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그 미분 방정식 푸는 실력으로는 이제 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역학, 제대로 된 역학을 할 때 그때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게 타원 궤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그 미분 방정식을 통해 증명한 것도 아니고 거의 기하학적인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그 중력의 법칙을 만족하고 그 운동 법칙 적용하면 저 앞에 세 가지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미분 방정식 제대로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냥 약간 그냥 그 대충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설명이냐면, 그러니까 타원 궤도를 돈다 그랬는데 그 타원 궤도가 대부분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원 궤도를 돌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태양의 그한 중력에 의해서 행성이 이제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원운동을 할 때는 그 운동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게 그 구심력이죠. 그러니까 그 구심력이 바로 중력으로 주어진다라는 거니까, 그럼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 속력이 반지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 내가 요거를 이용하면 나머지 두 개의 법칙, 그러니까 면적이 일정하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법칙은 이미 원운동을 가정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원운동하면 일정하게 이제 그 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돌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고 그 세 번째 법칙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행성 운동의 주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주기는 그 원주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파이r을 v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여기 그 오메가 이제 각속력을 구했는데 r분의 v 했으니까 뭐 그걸로 나눠주는 건 똑같죠. 그래서 2파이r을 v로 나눠주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2파이의 스퀘어 루트 안에 r 3승 나누기 이제 g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양쪽을 제곱하면 결국 이 t제곱이 r3승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바로 요 관계식. 그러니까 그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턴이 발견한 거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케플러의 그 조화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이 중력이 이 r 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 이것을 보통 이제 이 역제곱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버스 스퀘어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이제 뉴턴이 물론 하긴 했지만 뭐 약간의 그 다른 이제 그러니까 후기 했다느니 뭐 이런 등등에서 조금 이제 그 여러 몇 사람이 이제 자기가 먼저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뭐 그런 건 이제 역사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 중력 법칙이 이렇게 그 조화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 작용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 비례상수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4파이 제곱분의 gm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 관계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 주기는 여기가 1년이고 지구 반지름 1AU를 집어넣으면 GM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M은 태양의 질량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상수를 측정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지구의 그 이 궤도 반지름과 주기를 알면은 태양의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그 태양을 예, 질량을 알아내는 이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케플러의 그 두 번째 법칙, 그러니까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르던 거는 그 앞에서 원운동을 가정해서는 그거는 뭐 그 이제 의미 없는 그 논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원운동할 때 이제 그 다룰 때 가군동량이라는 거 배웠죠. 근데 그 가군동량을 쓰면 그러면 우리가 가군동량에 대한 그 운동 법칙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dl/dt가 r 크로스 f라고 배웠죠. 근데 이 f에다가 우리가 중력을 넣어 봅시다.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여기서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r의 함수인데 방향이 그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r하고 그 이게 반지름 방향이니까 방향이 같죠. 이렇게 방향이 같은 두 벡터는 벡터 곱을 하면 자동으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력과 같이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거를 이제 이 중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할 때는 이 dLdt가 자동으로 0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운동은 항상 가군동량이 보존돼요. 그러니까 원운동이 아니더라도 타원 궤도를 돌아도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이 케플러의 제2법칙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 가군동량 보존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반지름 벡터가 휩쓸고 지나가는 미분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 그 미분 면적이라고 하는 게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 삼각형인데 사실 그 삼각형은 여기 있는 요 평행사변형의 반이죠. 근데 요 평행사변형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R 크로스 DR을 한 것이고, 근데 이 R 크로스 DR을 내가 여기를 이제 DT로 나눠주면 여기 면적 속도죠. DADT는 그러니까 2분의 1 R 크로스 DR DT가 되는데 이게 V죠. 근데 V는 속도는 M분의 P로 쓸 수 있고, 그럼 여기 해주면 바로 2M분의 가군동량의 크기가 되죠. 근데 이게 안 변하고 상수니까 이게 이제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러니까 케플러의 제2법칙은 그러니까 이게 힘의 방향이 이 중심력,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향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세 번째 법칙은 이제 그 방향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 힘이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다라는 게 더 명확하게 보이죠. 예. 이번에는 이 케플러의 법칙을 응용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003년 11월 14일에 그 해왕성 궤도 너머 카이퍼대에서 새로운 천체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새 천체를 그 이누이 쪽의 바다신인 이제 세드라로 명명을 했는데, 이 태양에서 세드나까지의 평균 거리는 78.7 곱하기 10의 9승 킬로미터고, 그렇다면은 이제 세드나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반지름을 아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에 넣으면은 이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반지름하고 이 지구의 주기를 1년으로 잡아, 이게 1년이니까 그러면 이 지구의 이 긴반지름과 이 세드나의 이 긴반지름의 비만 알면 되겠죠. 그럼 그걸로부터
금방 이렇게 이 지구의 주기 1년에다가 이 긴 반지름에 비해 2분의 3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충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그래프에서 보면 대략 한 10,000년, 그죠? 10의 4승이니까 10,000년 걸리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세드나는 이제 카이퍼대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퍼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양계 점원 바깥에 이제 많은 얼음이나 이제 암석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카이퍼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그 명왕성,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행성으로 취급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외소 행성으로 분류가 바뀐 그 명왕성보다 이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이제 한 바퀴 도는 그 주기도 이제 굉장히 길다라는 걸 이런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 즉 그 두 물체 사이에는 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이 중력의 법칙과 그다음에 운동의 법칙을 합침으로써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물체의 낙하 운동과 그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운동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